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유튜브 인터뷰. 오늘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저희 동아일보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너무나 반가운데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오셔서 저희 스튜디오가 한층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원래 질문은 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야 네, 되잖아요. 최근에 근황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방송을 쭉 했었었는데 이제 대선을 하면서 대선 준비와 방송을 이제 계속하기가 좀 힘들어서 방송을 계속 멈추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기존에 했었던 방송들을 다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당에서는 8월 2일 날 있을 당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는 이제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어서 또 그에 따른 회의와 또 이제 룰을 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주민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장마가 예정이 되면서 이제 빗물바지 청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청소도 하고 점검도 했지만 또 이제 후미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술집, 상가 이런 곳들은 여전히 그 담배꽁초들이 많아서 네. 저희 구의원들이랑 같이 함께 다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었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다행히 먼저 이제 청소도 다 하고 했어가지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기후위기 이러면서 날씨가 좀 종잡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덥잖아요. 정말 네. 막 36도, 38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더운 여름철에 건강 관리라든지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제 경로당 돌면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시부터 2시까지는 아예 그냥 외출을 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좀 어지럽거나 이러면 바로 앉아서 쉬시고 이제 물 드시면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하면서요. 예, 지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한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건강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사실 대선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그 위원장님 맡고 계신 마포갑 지역에서 선거가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좀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비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상대 후보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에 비해서 4%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가 당시 이제 국힘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세를 극복을 하고 네. 이번에 4%포인트를 앞서는 이제 굉장히 좀 성과를 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한 2가지 전략 정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겠다. 이래서 정말 골목골목 주민들 최대한 많이 만나서 경청하는 선대위를 네. 했었고요. 그래서 상대 후보보다 더 먼저 나가서 그다음에 더 늦게까지 계속 이제 주민들 만나는 것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선대위를 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 지역위원회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그 모든 분들 다 그냥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를 위하고 내란 종식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선대위는 열려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선거했을 때 네. 제가 아닌 상대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숙제가 있다면 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가지에서 다 좀 유리했었습니다. 인물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2번째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이셨고 네. 그다음에 구도도 민주당에 유리한 그 3당의 구도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바람도 이제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박자가 다 갖춰졌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그 마포갑 지역이 원래는 조금 보수 쪽이 우세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야당, 그러니까 그 전에 노웅래 의원님이 민주당으로 이제 사선을 하셨었고 네. 그 전에는 노신환 의원님이라고 노웅래 의원님의 선친께서 어. 5선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점차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소위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다소 보수화, 강남화된 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전 대통령 선거 때는 저희가 10% 포인트를 졌고 네. 제 선거 때는 0.6% 포인트를 졌고 이런 시기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구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인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위원장님 당시 선거 나가셨을 때 그 전에 네. 조금 승리를 점치고 있다가 맞아요. 아쉬운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조금 속 시원하셨겠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또 마포갑의 성적표가 중요했어가지고요. 네. 정말 마포갑에서 몇 표 차로 득표할 것인지가 확인이 될 때까지 모두가 다 밤을 샜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뜬 네. 눈으로 세웠었고 아 마포갑이 이겼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아 너무 다행이다.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서 좀 자자. 소위 말하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결과를 안 났는데 이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달라진 점 좀 확 체감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원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라서 뭐 여당 원외위원장이든 야당 원외위원장이든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다른 게 주민분들이 저를 대하시는 게 좀 다르세요. 그래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당에서 입법한 입법안들이 이제 더 잘 통과가 돼서 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입법안을 발의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국민의힘 쪽 분이신데 아 너무 축하한다면서 이재명 시계 좀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모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저 또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뉴스 보느라고 이제 굉장히 바쁜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12월 3일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 할 것이 별로 없이 이제 좀 정체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주말 할 거 없이 굉장히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네. 기자회견 하시고 타운홀 미팅 하시고 또 뭐 이제 시민들이랑 또 만나시고 하시면 또 그 얘기를 제가 다 알아야지 대통령님 생각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정책들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서 네. 그거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솔직히.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셔서 밑에들이 맞습니다. 자동스럽게 더 네, 열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우리 위원장님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욱더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부에서 나온 얘기들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그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조정을 해달라 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 우리 이준 위원장님이 사실 당시 뉴스로 보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국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경찰국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이제 좀 지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으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네.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경찰국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국이라는 게 예전에 독재 정권 때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였었고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 경찰국이 사라졌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30년 만에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총경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때는 국기문란이다, 항명이다,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좌천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경찰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압을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거는 이제 경찰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위법적인 조직이고 그때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는 충정이다. 이제 이렇게 또 갑자기 평가가 180도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 되게 씁쓸하기도 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이렇게 또 180도로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면도 있었고요. 네. 몇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총경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경찰관들과 그 조직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우려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장 경찰관들도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면서 이 경찰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국가경찰위원회나 아니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물론 그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다 좌천이 돼서 이렇게 눈에 띄는 그 불이익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 많은 분들이 꼭 눈에 띄는 불이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옳은 목소리를 내다가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근데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경찰청에서도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좀 다소 불법적인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을 좌천시킨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찰을 계속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근무 현황뿐만 아니라 퇴근한 후에 또는 주말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감찰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건 정말 불법적인 행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옆에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당신에 대해서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본다 나한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저에게 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수행을 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감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그때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찰국이 3년 동안 이제 그 존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된다. 법이 없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위법한 조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성과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성과 평가에서 미흡 점수를 받아서 5점 만점에 2점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진자를 배출을 했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성과도 안 좋은데 왜 승진을 계속 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게 만약 잘못된 거라면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다시 이런 경찰국이 다시 또 이제 또 만들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래 1991년 당시에 구상했던 것처럼 경찰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델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인인 장관이 함부로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조금 속 시원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씁쓸하다라는 의견을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준 위원장님이 그 안에서 워낙 다 당사자로서 많은 것을 지켜보고 느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정말 꼭 실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국가기획위원회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경찰청에서 해야 하는 과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내가 경찰을 내 마음대로 사실은 좀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보다는 내가 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냥 지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잘 그런 개혁을 잘 못했는데 이번 네. 정권에서는 꼭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그 안에서 정말 경찰에 대한 애정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득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우리 경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도 비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음. 견제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음. 조금 더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위원회가 좀 실질화되어야 한다. 음. 사실은 이제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조직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뭐 한 10몇 명이 계십니다. 음.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보고하고 하려면 경찰 내부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경찰청장 한 명만 바라보는 그런 계급 조직이 아니라 좀 민주화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수평적인 구조로 네, 네.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다면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요. 그 경찰 근무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으셨다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검개특위 검찰개혁 네, 특별위원회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사권만 해도 막강한 권한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 그리고 독점적 기소권,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게는 정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단단한 방패가 되는 거고 상대편에게는 정말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는 이 방패와 칼을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수사를 할 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혐의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싶으면 검찰로 송치를 해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기소를 하고 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유죄를 이제 판결을 하는 이렇게 경찰, 검찰, 법원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다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를 목표로 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든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유죄 편견이 생겨서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가게 되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외국에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게만 주면 또 비대화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이제 다른 이제 수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들에게 다 수사권을 줘서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금은 검찰만이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는데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거쳐서 청구를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검찰에서 청구를 안 해버리면 영장이 판사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란 수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경호처의 뭐 김성훈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가로막혀서 네. 5번, 6번 계속 가로막혀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직접 이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모든 영장을 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네네. 영장은 바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처럼 전부 다 검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위원장님 바라는 건 조금 더 투명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본다면 검찰을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든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영장 청구권을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수사기관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이제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검사가 중간에서 소위 이제 장난친다고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고 계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위원장님이 인터뷰에서 해주시는 한마디가 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뭐 당연히 바라시는 대로 조금 더 투명하고 공평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뭐 오늘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뭐 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직 해병 이런 걸 포함해서 특검이 3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쪽에 제일 관심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내란 특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과를 저는 아직까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4명의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법적인 평가를 판단을 받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란죄와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2년 만에 사면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떤 용기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대한 잘못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 용기를 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란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누가 지시해서 누가 수행을 했으며 어느 그 조직까지 그것이 이제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정말 샅샅하게 파헤쳐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건 처벌을 하고 네. 진실 규명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이제 외환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정말 공격을 유도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위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검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갈아엎고 아까 뭐 저희 총경회의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밑에까지 다 바뀌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말 이번에는 잘 바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 슬슬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최근 몇 년간 또 정말 많은 폭풍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한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작게는 이제 내년에 지선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뭐 지선에 출마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적재적소에 또 이제 배치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 인재들을 좀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마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마용성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중에서 마포에서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이 좀 있으면 지급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실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으로 또 이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서 좀 분석을 하고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또 지금 이제 마포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 정책들도 평가를 해서 좋은 거는 다음 우리 공약에도 넣어야 될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 또 개선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국민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한 말씀 카메라 보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이지은 지역위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